집 팔았다.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이 TV에서 저에게로 향했고,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놀이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40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요. 며느리 첫인상도 완벽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제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뺏겼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며느리 같았거든요. 신혼집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 부부를 보며 저는 주저없이 제 집을 내어줬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남의 아이를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제 집이었지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만 살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작고 귀여운 손녀를 보며 저는 제2의 인생을 찾은 기분이었죠. 산후조리원 비용을 아끼려는 며느리를 위해 저는 기꺼이 산후조리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울음소리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트림을 시키는 일상.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감사의 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라던 말이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부탁드려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돌보는 것 외에도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아들 도시락을 싸주고 며느리 출근 준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에는 24시간 육아 전쟁이 시작됐죠. 기저귀 갈아주기, 밥 먹이기, 채우기, 놀아주기,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한 며느리는 오늘 너무 힘들었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역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당연히 저녁 준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아이를 씻기고 채우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저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이상하게도 제 빨래는 따로 돌려야 했고 제 밥상도 따로 차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만 늘 따로였습니다.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개구쟁이가 되었고, 둘째는 신생아였죠. 저는 말 그대로 팔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의 감사 표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늘어났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좀 짜네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날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우리 집인데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아들 부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도 제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요.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라고 했고, 아들은 그래도 밥은 해주셔야죠.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칼질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말이에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건 우연히 엿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눈치 보는 게 스트레스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봐주시잖아. 어린이집 비용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참는 거지. 근데 나이 드시면서 점점 고집도 세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존재로 본다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요양원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감당이 안 될 텐데. 아직은 아니지. 애들이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지금은 너무 도움이 되니까. 요양원. 아들 부부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며 버릴 계획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후로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들 부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제 생일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와서 온 가족이 축하했는데 정작 제 생일은 그냥 지나갔죠. 아들의 승진 축하 모임에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피곤하실 텐데요. 나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극한의 모욕감을 느낀 건 가족 여행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제외였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애들도 없으니까 오랜만에 여유로우실 거예요. 여유롭기는 무슨요.
저도 손녀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저는 집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죠. 결국 제 몸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였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해도 수술받는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도 저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말이죠. 퇴원 후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들 부부가 걱정한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언제쯤 다시 요리하실 수 있어요? 였고, 아들이 관심 있어 한 것은 이번 주말에는 청소 힘드시겠죠? 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이 아들 부부에게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일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었죠.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저 혼자였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장 보는 것도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자족이 아니라 파출부였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앉아보렴.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마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싶었겠죠. 나도 사람이다. 로봇이 아니야.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해.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로봇 취급했나요? 그럼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해줬니? 내가 아플 때 걱정해준 적 있니? 내 생일을 챙겨준 적 있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나는 안 힘드니? 나는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월급으로 생활비 대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누구 집인지 알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죠. 맞아.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야. 그런데 집주인을 이렇게 대해도 되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집 팔았다. 그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팔았어.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집 넘겨주기로 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저에 대한 미안함인지 앞으로의 걱정 때문인지는 뻔했죠.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긴 10년 동안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서는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게 답작스럽지. 아들 부부는 계속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계약서에 사인했어. 그때서야 아들 부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 부부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제 와서야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며느리.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갑자기 효자가 된 아들. 하지만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진작에 알아차렸겠죠.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새 주인이 다음 달 초에 이사 온대. 그때까지 나갈 집 구해.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야? 10년 동안 나를 부려먹고 아플 때도 외면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무하다고? 그 순간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났으니까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 집을 정리하는 일주일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 부부를 위해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를 말이죠. 아들 부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애걸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까지 보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걱정한 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였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차에서 내려 오랜만에 고향인 여수 바다를 봤을 때의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푸르고 넓은 바다, 시원한 바람, 갈매기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저희 새 보금자리는 정말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며 저를 깨워줍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고 빨래를 돌려도 제 것만 돌리면 되고 청소도 제가 더럽힌 만큼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해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여수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참고 살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참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 대답에 그분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있기도 했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가 저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베이비시터 구하는 게 어려워서 저를 그리워하는 척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적 조작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와줬을 테고 제 생일을 챙겨줬을 테고 가족 여행에도 함께 갔을 겁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테고 저를 집안일 담당자로 취급하지도 않았겠죠. 아들 부부는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들 부부에게 가족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끔 제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려봤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며 10년 동안 한 번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였겠죠. 아들 부부가 저를 붙잡으려 했던 것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의 노동력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증거는 간단해요. 제가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아들 부부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게 뭐였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어머니 어디서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였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여수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화구를 샀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캔버스 위에 푸른 바다를 그려내는 재미가 쏠쏠해요. 7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취미라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처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에도 참가해봤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분노와 원망보다는 감사함과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횟감도 사 먹고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즐거운 여행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기분입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여수에서 지낸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부부였는데 부부에게는 5살 된 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아이가 저를 바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도 정말 친근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 아빠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병간호와 육아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제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죄송해서 젊은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이웃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그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 친아들 부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매번 저를 먼저 챙겨주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태어난 후에는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수에서 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과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희생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녀들을 키우며 느꼈던 순수한 기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 때의 뿌듯함, 아픈 가족을 돌볼 때의 보람, 그런 감정들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 감정들이 일방통행이었던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저는 계속 주기만 했죠. 이제는 그런 경험들마저도 제 삶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진짜 관계가 어떤 건지,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수에서의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저도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어요?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며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판 지 1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저 없이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려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나 봅니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관계가 악화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 당연한 결과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녀들 생각 때문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봤어요. 물론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손녀들이 걱정되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의외로 아들은 제 연락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월에 한 번 정도 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명절에는 하루 정도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며 돌보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다가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